2만 킬로미터를 통해 살펴본 북한 인권 문제라는 주제로 오늘 발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6가지 챕터로 나누었고요. 네, 1만 킬로미터, 여기 이제 보시는 사진이 뭐냐면 월경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그 북한 접경 지역에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 명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자라는 게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월경자라고 하는 거고, 이제 월경 여성 어린이 판매 금지라는 건데, 여성분들은 바로 이제 인신매매 형태로 저렇게 오른쪽 사진 보면 가격표를 달아서 이렇게 팔듯이 중국에 이제 인신매매 브로커들이 저렇게 판매를 하고, 뭐 어린이들은 장기매매를 위해서 이제 바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렇게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표시를 해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의 선택지가 붙잡혀서 북송당해서 수용소로 가거나 아니면 가다가 이제 죽거나 목숨을 걸고 넘어갔더라도 이렇게 팔려가거나 이런 게 이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만 킬로미터라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 중국 내륙 루트, 몽골, 내몽골 이렇게 내륙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 그다음 태국, 라오스, 뭐 미얀마, 방콕, 그러니까 요런 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오든지 아니면 제3국으로 가는지까지 걸리는 루트가 보통 이제 1만 킬로미터라고 해서 이 책의 제목이 이제 1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 보면 저게 태국이었을 거예요. 그때 뭐 기사로도 저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대사관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데 이제 저기서 바로 앞에서 붙잡힌 몇몇은 넘어가고 몇몇은 붙잡힌 게 그때 영상으로 찍혔었죠. 네. 그래서 요 책은 이제 이지성 작가 저희가 뭐 꿈꾸는 다락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딩으로 리더하라 최근에는 뭐 에이트 뭐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5년 전에 그 북한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슈퍼맨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하고 그 5년 동안 지금 이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키 타이틀이 뭐냐면 오직 복음으로 1만 킬로미터가 0킬로미터가 될 때까지 이렇게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단순히 이진성 작가는 이제 뭐 탈북민 청소년 관련 뭐 세미나 하고 뭐 캠프 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거기서 이제 탈북 적는 제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슈퍼맨 목사를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가지고 이분이 뭐 3천 명을 구했고 뭐 했고 이렇게 해서 만나봤는데 첫 만남에 이 사람이 그러면 작가님 단둥이 한번 가보실래요? 그분 탈북 노부부 지금 구출하고 있는데 작가님 가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성 작가는 이제 북한 사역에 대한 그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냥 간 거죠. 아,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더라. 그거 먹으러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단동 지역은 북한에서 차로 10분 거리,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사역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계 한국인, 뭐 선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뭐 사역하다가 잡혀가는 지역이 보통 저 단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왜 국정원에 뭐 사역이란다. 이제 작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이름 없는 별이라고 표현해서 그 국정원에 설치돼 있는데 신상이 공개된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그 북한의 영사관, 중국의 영사관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저 그 펜 독침으로 독사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독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10분, 차로 10분 거리기 때문에 강제 북송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성 작가는 이제 그런 위험한 곳에 자기는 그냥 간 거죠. 대동강 맥주 먹겠다고. 그래서 뭐 아직도 인터뷰 보니까 맨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처음 단동에 가셔가지고 탈북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께서 하신 말이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신 겁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에 못 박혀 죽습니다. 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디다. 뭐 이런 꿈을 계속 꿨다. 그리고 계속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내가 그 탈북할 때 꿨던 꿈에 나온 남자가 이 남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에서 이 할머니 분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공안에 노출돼서 슈퍼맨 목사님 통해서 이제 아예 탈출을 하려고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성 작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인권의 차원, 누구를 돕는 거는 이런 구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를 인정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이 꿈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뭐 복음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은 흔한 것 같습니다. 저런 힘든 지역에서는 저도 이제 뭐 중동 지역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자기는 꿈을 통해 예수를 만났고 뭐 꿈에서 여기로 가라 했다. 근데 거기 교회가 있었고 뭐 선교사님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북한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개입하심이 있었다. 이성 작가를 향한 것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맨 목사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분은 이름도 노출 안 하고 얼굴도 노출 안 하고 사역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성 작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 비용 충당을 위해 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막노동하고 뭐 대리운전하고 뭐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이렇게 사역비를 마련했고 가족분들은 미국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미국에 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북한 보위부, 중국 라오스 공안, 그다음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경찰 표적이고 한 세 네 번 정도 수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 북한 해커 서열 1위한테 해킹을 당하고 있고 이성 작가는 3위한테 해킹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문정현 센터장님이 이거 사역하시면 안 된다라고 엄청 그 걱정을 하고 막 그랬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남한에 이분들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조가 파견되어 있고 일반 탈북민처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암살을 시도한다라는 게 뭐 국가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는 사역 동안 약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을 구출했고 이성 작가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대요. 뭐, 저 사람이 뭐길래 뭐 4천 명이나 구하냐? 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2년 동안 765명을 구하는 거를 본인이 직접 다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윤 대표나 강철한 대표가 이게 증언해준 내용, 그리고 이름이나 얼굴이 확인 가능한 그런 명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오른쪽 하단에 요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저게 이제 그때 2020년대 김정은 사망설 나왔을 때 태영 의원이랑 지성 의원은 김정은 죽었다. 김정은 99% 죽었다.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이성 작가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정은 무사합니다. 저런 거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저도 저거를 실시간으로 그때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슈퍼맨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아니 외교관 탈북 외교관 출신 그다음에 탈북인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 사람 그 슈퍼맨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 내부에서 핵심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내외부로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례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다 틀렸는데, 국회의원보다 정확한 대북 정보력을 이 슈퍼맨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 그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분은 단순히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그 탈북 브로커 지하 조직 약간 그 일종의 저희가 표현하기 쉽게 설명하면 약간 뭐 마피아 수장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잘 컨트롤 해가지고 그 구출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브로커들은 뭐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슈퍼맨 목사님은 이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슈퍼맨 목사님 책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북한을 선교사로 23명 넘게 보냈는데 모두 선교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 내 생명을 찾는 것 자체가 면목이 없다라는 거고 밑에 이제는 그거 명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책에 나온 거 보면 아까 이제 초입에 그 책의 앞부분에서 이수영 작가가 만났던 그 탈북 할머니도 다시 북한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막 이수영 작가가 왜 들어가시냐, 그 위험한데 왜 들어가냐 했을 때,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로 이제 하시는 것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명단들도 그렇게 이제 모두 순교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제 북송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사건이었죠. 2019년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래서 저 사람들을 붙잡아서 판문점으로 강제 인계하는 상황. 억지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탈북민 사회, 그 다음에 북한 분들에게 엄청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봤자 남조선 정부가 잡아서 돌려보낸다. 문재인 정부가 이 안에서 이제 뭐 살인행위 있었고 이 사람들 범죄자기 때문에 우린 돌려보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 없이 강제 북송한 거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데요. 그리고 밑에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도 한국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했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범죄 사실이 있고, 그런 것들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한국의 법으로 재판하지 않고 북한에 넘긴 사건인 거죠. 이거는 뭐 지금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지는 큰 의미가 뭐냐면, 음, 탈북민들에게 이 한국에 가봤자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거는 희망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송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건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온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대대적으로 아마 이렇게 공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더욱 탈북 못하게끔, 뭐, 이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탈북 그 라인이 아예 막혀버린 것도 있지만, 이런 사건들이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슈퍼맨 목사가 왜 암살자가 내려와 있냐 했을 때, 이게 체제 위협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계속 발생하면 그게 계속 내부의 어떤 것들을 흔들리고 동요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브로커 통해서 북한에 송금하면 그걸로 이제 또 그 안에서 시장 경제가 풀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체제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 구출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김정은 체제의 악화랑 그다음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보면 북한 사역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고 근데 그분들 중에 북한으로부터 우호적인 반응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역이 제대로 된 건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애초에 뭐 이런 선교 뭐 그건 그냥 단순히 선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구호 활동이 되겠죠. 북한 정권을 돕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강제 북송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이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제 이승 작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책에서도 계속 내용이 나오는데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그래 우리 이제 지금 70년 동안 지금 휴전 상태로 계속 전쟁 중인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전선언해서 우리 평화적으로 다시 뭐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선언이라든지 협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보도자료에 불과한 거죠.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4월 27일 판문점 선언했죠. 막 이때 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 지인들이 막 SNS에 막 이제 통일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그런 것들 많이 올라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저 얼마짜리였죠? 저게 뭐 몇백억 들여서 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언, 협정, 협약 같은 거는 그냥 이벤트성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정 우리 1953년 7월 27일 정정 협정 이후에 북한의 협정 위반 사례는 43만 건이라고 합니다. 침투는 뭐 1977건, 국지도발 1117건. 저거는 아마 제가 통일부 자료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야, 프랑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을 채택했다. 뭐 영국에서도 하고 있다. 뭐 이래서 우리 정말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연방 하원에서도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 법원에 대한 의원들 저기 지금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저번 회기 때 발의하고 이번 회기 때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전 회기 때는 46명이 지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발의하자마자 33명이 지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성 작가는 6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자료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33명인 자료만 이렇게 올려놨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의원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좀 더 지지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우린 이거 엄청 위험하다라고 이성 작가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조평서 박사님이 그 부산에 오셔가지고 그 자유시민교육 수료식 때인가 그 강의하실 때 질문을 했어요. 이성 작가가 한반도 종전선언 이미 60명이나 서명했고 이렇게 놔두면 정말로 대한민국 끝장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조평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5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그 미국 의원들한테 로비한 것을 감안하면 이거는 사실상 실패했다. 공화당 의원 한 명 서명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 반대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통과된다면 큰 문제가 될 일이지만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적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뭐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어떤 위험성, 문제점을 깨닫게 된 포인트가 자기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그다음에 남북미 간 외교, 그다음에 평화협정, 뭐 연락사무소 다시, 그다음에 여행 조치 뭐 이런 거 국무부 보고서 제출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결과적으로 너네 이제 정전협정 폐기하고 다시 그냥 하나의 국가로서 평화롭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란 박사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다신 게 한반도 평화법원은 북한의 야만적인 것 타단 체제를 그대로 두고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을 제공하고 김정은에게 한반도 핵 전쟁의 단추를 놓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위험천만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 이것들이 이제 좌파에서 왜 이렇게 집중하느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죠. 평화협정하고 나면 이 나라에는 전쟁 중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주국방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전환 지금 이거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2018년 초반에 계속 그랬죠. 그 판문점 선언 이후로 계속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미화, 옹호 전략,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막 미화하는 일들이 지난 정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약화시키고 한미 상위 방어 조약을 폐기에 따른 에치슨 라인을 그 일본으로 다시 끊는 일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 6조 내용을 보면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을 통보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한 해 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김대중은
남북연합, 남북연방, 뭐 중앙집권제 연방제 이렇게 했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남조선 정부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김일성은 이렇게 말했고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영호 의원이 이제 그 자기 책에서 말한 내용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대남을 적화 통일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례를 보면 1977년에 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 미군 철수하고 그 안에 이제 그 간첩들이 안에서 막 열심히 뭐 그 정권에 대해서 뭐 뒤흔들고 이런 일들. 그래서 2년 후에 남베트남이 무력으로 적화 통일되었죠. 그래서 북한에게는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성공 사례들을 지금 답습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김정은에 대한 미화, 옹호 전략들을 하는 거죠. 그 전 정권에서. 그래서 이러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83%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김정은 호감도가 77%였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돼.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북한 인권에 천적인 문과지만 간첩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재명과 같은 저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인들에게 북한 인권이라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계신 분들은 지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듣고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 그리고 좌파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뭐 병원을 짓고 뭐 180개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지을 거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북한에도 엄청 많이 다녀오시고 사랑의 교회 오정훈 목사님도 북한에 많이 다녀오셨죠. 그리고 이것들을 뭐 북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해오셨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영호 목사님이 좀 고무적인 거는 뭐냐면 그 이정 작가 책을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욕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소개했다. 대한민국 교계에서 어찌 뭐 좋든 싫든 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것들을 말했다라는 게 저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봐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260개네요. 260개의 인민병원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걸 할 거다라고 뭐 작년에 했고 평안가기대도 개신교 교회가 주도해서 지은 거죠. 그때도 뭐 그때는 이영호 목사님이 아니시고 뭐 옥하는 목사님 계시고 뭐 아무튼 진짜 한국교회 큰 목사님들이 저기 다 이제 뭐 설립위원회 이런 걸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평안가기를 후원하는 캐나다 교회에서 거기 담당 목사님이신 한석현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한 건데 캐나다에서도 100만 불 넘게 했고 뭐 미국 한인들도 100만 불 넘게 했고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뭐 40만 달러 이상 평안가기대 중축을 위해 후원했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병원에 대한 것들 코멘트를 한번 볼게요. 이 김현식 교수님은 원래 이제 그 김일성의 그 관계도가 김일성의 둘째 처인가 셋째 처 아무튼 가장 사랑받던 처의 그 처의 자식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가정교사였어요. 가정교사여서 어떻게 보면 북한 최상위층에 살아가신 분이었는데 그 그 그 애처가인 분이 김정일 이제 후계자로 하면서 그분이 같이 숙청됐단 말이죠.
그 집안이 같이 숙청되면서 이분도 이제 탈북을 한 거예요.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북한에 대해서 사역하시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다가 말년에는 미국의 예일대에 가서 이런 북한 인권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계급에 따라서 병원에 가는 것도 다르다. 그러니까 뭐 봉화진료소에는 뭐 삐까뻔쩍하고 그리고 뭐 그 밑에 계급으로는 또 이렇게 레벨이 나눠져 있어서 갈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상은 계급이 없는 사회인데 북한은 모든 생활이 계급화된 계급과 차별의 땅이었다. 그럼 이 앞의 내용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자면 이런 병원을 짓는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북한 최상류층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 돕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뉴스앤조이 그 은혜샘물교회 박은주 목사님 뭐 2000년도 자료기도 하고 뉴스앤조이라서 사실 안 가져오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무 이 인터뷰가 충격적이어서 가져왔어요. 네, 가져온 게 뭐냐면 이분이 북한에 평양에 다녀와서 이 말을 했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권이라도 있어줘서 외부의 지원을 받고 버텨서 백성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한국 교회 목회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북한을 막 자기 집 다니듯이 막 다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 북한은 이제 성접대에 말려든 거죠. 그래서 뭐 안에 실제로 이제 뭐 보면 민계 전략을 써서 그 안에 이제 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하다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따로 있다라고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장진성 시인이 밝혀진 내용도 이 어떤 식으로 미인계 전략을 쓰냐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실수인 척 방에 잘못 찾아 들어가게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당신 가족들이랑 당신 교회에 이런 거 자료 다 뿌리겠다. 사실은 사진만 남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든 말았든 간에. 그러면 나체 여성과 이 목사님이 찍힌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북 지원을 하게 만들고 그런 주체 사상을 옹호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하는 거죠. 뭐 목사님들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 로버트 박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약물, 그다음에 성고문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서 이제 북한이 뭐 남한의 인사들을 포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보면 그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이 말을 이제 그 김현식 교수님하고 만나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만나서 이런 말들을 했대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중앙당 비서인 내 말 믿지 않고 어 뭐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정정 영감이 김정일에게 돈만 주지 않았으면 벌써 둑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을 거다. 황장엽 비서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북한 주체사상을 세팅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이제 탈북했을 때 엄청난 큰 파장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한국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죠. 뭐 별다른 일들을 못하고. 그래서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 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절망감에 이 가득한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손때를 보내준 일을 그림으로 볼 때만 아름답다. 90년대 붕괴되려 는 김정은 사건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나만의 잘못이다. 정주영 회장이 그때 소때 보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그것들을 대북 지원하고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그 무너졌어야 되는 북한이 다시 살아가지고 저렇게 핵을 보유한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 정부의 북한 지원 자금 실사용처를 보자면
2022년 이후에 미사일을 100발 이상 발사를 했죠. 그래서 71발의 발사 비용은 100만 톤의 식량 비용에 달하는 거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비용도 1년치 쌀 수입량, 그러니까 핵 개발 비용도 쌀 1.5년에서 2년, 옥수 3에서 4년.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만약에 그 진짜 자기들이 인민을 위한다면, 인민들을 위해 이것들을 썼다면 뭐 굶어 죽거나 탈북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했던 그 자금들은 실제로 뭐 미사일 개발, 그다음에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해, 그 체제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뭐 다들 말하시지 않죠. 그냥 북한을 도와야 된다. 우리는 한 가족, 한 민족이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이렇게 도우라 하신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탈북에 성공해서 중국에서 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숨어가지고 뭐 살고 계시는 분이 1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중에 90%는 여성과 아이. 이분들은 공안에 잡히는 순간 언제든지 강제 북송 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붙잡힐 수 있다라는 위험에 놓여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해외 노동자 그 40여 개국에 10만 명 정도 파견돼 있고, 이분들이 2, 3억 불 정도의 외화를 벌이합니다. 그 러시아 가가지고 벌목하는 벌목공들이 이제 북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인가 그 류경 식당 직원분들이 단체로 탈출한 사건들,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 식당들이 곳곳에 있는데,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외화를 벌어 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분 뭐냐면,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축일 선교사님, 그리고 김원호 씨, 함진우 씨, 고현철 씨. 그다음에 저 장문석 집사님은 저 조선족 출신으로 북한에 잡혀가신 분. 그리고 저 탈북민 같은 경우에도 저것도 그냥 강제로 잡혀간 겁니다. 강제로 뭐 납치돼서 잡혀간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잘 모르고. 네, 국군 포로에 대해서도 유엔군 추정으로는 8만 2천 명 중에 8천 명만이 돌아왔는데, 1994년 이후로 80명이 돌아오셨고 13명이 생존해 계시다라는 게 지금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95년부터 2017년까지 12조 원을 대북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보냈는데, 한 명의 국군 포로도 데려오지 않았고, 저 80명이 생還했다라는 거는 다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 국군포로 장모한 사건 엄청 유명하죠. 그 방송에서 이 국군포로를 구출해오는 그 방송이었는데, 대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그냥 끊어버리더라. 나 국군포로 장모한인데 이렇게 하니까 대사관 직원이 뭐 어디 전화하세요 이러고 끊어버리는 사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국군포로에 대한 인식이 또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뭐 살려야 되고 뭐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말한 그 교인들의,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분들이 헌금하셨을 때 분명히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로 우리 한민족으로서 그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탈북자들의 증언과 이 정황상의 증거를 모두 취합해 보았을 때 성도들의 헌금이 어디에 쓰였냐? 이 3대 세습 정권 유지를 위해 쓰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이 3대 세습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중에는 뭐 한상열 목사 같은 뭐 진짜 뭐 간첩 목사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포섭되어 지금 간첩 활동 중인 목사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진짜 돈을 벌기 위해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 단체들도 너무 많다. 브로커들한테 500만 원 보냈는데 실제로 그 브로커들이 500만 원으로 탈북민을 구출했는지 썼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한국 교회 분들한테는 사진 몇 장이랑 함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뭐 몇 명의 영혼을 구했다,
이렇게 하고 끝인 거예요. 실상은 알 수 없고. 그런 선교단체들이 너무 많고, 평화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이 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크리스찬으로서 북한 인권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이제 이성 작가가 굉장히 솔직하게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의 책을 쓰면, 그리고 이수성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일을 얼마든지 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도분들이 뭐 감동을 받고 더 헌금을 하시거나 뭐 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책 중간중간마다 그 스스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거 하기 싫다. 나는 저 슈퍼맨 목사 때문에 이거 억지로 하는 거다. 나는 지금이라도 도망치고 싶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어, 어떤 심정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아무것도 모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었지 않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 거는 한국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이나 그 주요 인물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돈 좋아하고 뭐 세상 좋아하는 이러한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좀 시키시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막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에 되게 깊이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뭐 나도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내가 복음 위에 살겠다 뭐 말은 하지만 실상 내 삶에서 말뿐인 것들이 더 많고 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더 많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 책이 저한테는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솔직한 글들이.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부 다 그러거든요. 어떤 분은 북한에 100번 넘게 다녀오신 뭐 미국인 선교사님 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갈 수 있는 곳만 딱 가요. 100번을 가더라도 평양에서만 딱 볼 수 있고, 어떤 분은 탈북자의 시점으로 보는 거고, 어떤 분은 지금 뭐 슈퍼맨 목사님처럼 그 브로커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는 코끼리의 코를 보는 거고, 누군가는 코끼리의 다리를 보는 거고, 누군가는 코끼리의 꼬리만 보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거에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관점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역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버려야 된다.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사실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계속 너무 익숙해져 있는 문제고 일종의 개토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 목사님도 그래요. 슈퍼맨 목사님도 북한에 대해서 뭐 잘 아시지만 100% 아냐? 라고 했을 때 그건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간 사역을 하신 분들도 그냥 북한이라는 곳의 일정 단면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 스탠스가 어떠하냐면 북한에 대해서, 그다음 이 선교 전략에 대해서 그래 뭐 그거 해야지. 그거 뭐 예전에 그 막 그 탈북자분들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뭐 강의했어.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점이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누군가는 지금 구출 사역을 하고, 누군가는 뭐 문화 사역을 하고, 이 다양한 것들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좀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저는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민족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한민국 헌법상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그 영토로 한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힘을 쓰고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북한 주민의 해방이라는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우리나라 헌법이 그러해서 그다음에 통일 한국으로서 뭐 우리나라가 뭐 지투 국가가 돼야 되고 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고 뭐 선교 한국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그 개인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다시 쓰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찬으로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 주체사상의 해체와 북한 해방은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제가 그 외국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파주 임진각 DMZ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북한 해방을 위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친구들이 뭐 인도에서 오고 뭐 어디 뭐 우즈벡에서 오고 우크라이나에서 오고 뭐 미국에서 오고 다 다양하게 온 친구들이 너는 왜 이 나라까지 와서 이 파주라는 곳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왜 기도하냐? 이렇게 했을 때 어, 그,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말했던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나라 이 체제가 무너져야 되고 북한 해방들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들을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말하는 거에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관점을 아 그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북한 해방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책 뒤에 보면 그 편지들을 실어놨어요. 슈퍼맨 목사님한테 쓴 그 탈북자분들의 편지들.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 읽을 때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뭐 여러 번 보긴 했지만 그래서 아, 나처럼 꿈을 꾸게 되었다. 뭐 의료 선교를 하고 싶고 북한에 가서 병든 사람들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나서 남한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고 있는 게 저희 자랑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생각하고 마치 내가 뭔가를 했던 것처럼 여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꿈을 꾸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지 좀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요 책에도 이제 수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너는 죽을 자위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네, 책을 좀 정리하면서 기존에 뭐 제가 가지고 있던 견해도 많이 넣었고 뭐 이런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꼬집기 위한 자료도 막 넣었다 뺐다 막 계속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저의 시선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비단 이거는 북한 사람들 지금 뭐 내가 단동에 가가지고 당장 뭐 북한 사람들 구출해야 된다. 우리가 모두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들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한국에 계신 탈북민만 해도 3만 명이 넘습니다. 뭐 중국에 지금 10만 명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시선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바라보고 또 돕는 일들을 하고 또 기도를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을 했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